안녕하세요. 저작권 얘기를 하게 된 조채영입니다. 저작권 얘기 어떻게 시작할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저작권이든 뭐 다른 과목들이든 역사를 알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아는 것이 현재 문제나 미래 문제에 훨씬 더 판단하기 좋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은 좀 옛날 얘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들을 보시면 굉장히 낯익은 그림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낯익은데 뭔가 변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이 앞에 첫 번째 보시면 마스크 쓰고 있는 건 일단 기본이고 뒤에 그 백을 보시면 약간 배달 음식 이렇게 이동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정말 유명한 그림이어서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저 그림은 원래 등장인물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한 명만 앉아서 식사를 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여인의 초상인데 저 여인이 마스크를 끼고 대량의 어떤 요리를 할 것 같은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초현실주의 그림으로 되게 유명한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얼굴을 막 다 가릴 정도로 큰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재미도 있고 웃음도 나고 하는 그림들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광고 대행사의 방역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포스터예요. 그래서 원래는 원작이 사실 있는데 원작에 좀 위트를 더해서 그리고 현실감을 이렇게 반영하면서 우리 코로나 시대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조금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이 그림이 너무 이제 잘 만들었다. 이 광고가 성공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많이 회자가 됐어요. 그럼 한번 원작이 어떤 건지 보실까요? 보시면 원작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뭐 작가까지 제목까지는 알지 못하시더라도 보면 익숙한 그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크 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작가의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고 그 나폴레옹의 호전적인 이제 모습을 잘 표현한 역동성을 담은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다 거의 다 아실 텐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명작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아까 삭제한 그림이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굉장히 유명한 단비를 안고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이 여인의 되게 단아하고도 되게 지적인 모습, 그리고 섬세한 그 목걸이라든지 저 머리에 쓴 베일이라든지 저런 디테일함이 잘 살아있다고 해서 굉장히 명화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초현실주의의 작가의 대표작 사람의 아들이라는 작품이고 원래는 얼굴에 저렇게 사과가 크게 그려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방역 광고 캠페인 그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그 그림이 과연 이 작가나 뭐 유족들에게 허락을 받거나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쳤을까? 아마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걸 만든 캠페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아마 이용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우리가 저작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아니, 그래도 남의 작품을 막 변경하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막 만들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렇게 좀 사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 모두 즐겁고 특별히 이 작가한테 해악도 없는데 굳이 모든 상황에서 다 허락을 받아야 될까? 뭐 이런 반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우리 생활을 올가매는 어떤 불필요한 존재로 아시던지 아니면 누군가 뭐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크나큰 부를 안겨주는 그런 법률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저작권이 그런 식으로 인식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려면 좀 과거에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졌을까? 이 저작권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해서 우리가 만들었으며 어떤 그때는 커다란 꿈을 안고 만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그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그림을 한번 다시 좀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단비를 안고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저 그림은 여인의 표정이나 그런 디테일한 장식의 표현, 그리고 저 섬세한 손가락의 위치라든지 그
방향,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보고 있는 저 방향, 이런 것들이 아주 완벽하게 잘 구도를 맞춰졌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체칠리아 갈레라니라고 하는 여성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체칠리아 갈레라니를 왜 그렸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체칠리아 갈레라니를 좋아했을까? 뭐 가족인가? 친구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또 여기 그림을 좀 알면 더 재미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담비를 안고 있는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담비라는 게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가 흔히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하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에 왜 담비라고 하는 저 동물을 저 여인이 안고 있을까? 담비의 그리스어가 갈레라고 해요. 그래서 갈래를 안고 있는 그런 뭔가 중의적인 의미,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담비가 이 여인이 관련되어 있는 어떤 가문을 상징하는 또 동물이라고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 항상 약간 그런 논란이나 의미 뭐 이런 거 찾는 재미가 있잖아요. 과연 이 여성이 누구일까? 체칠리아 갈레란이라고 하는 여인은 지금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잖아요. 이 고개를 돌려서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마 이 여인이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체칠리아 갈레라니의 연인이에요. 체칠리아 갈레라니의 연인은 로도비코 스포르차라고 하는 당시의 군주예요. 그래서 이 최대 권력자인데 이 권력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도비코 스포르차가 자기의 연인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 그림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고 이 루도비코 스포르차가 선물을 한 이후에 이 둘이 헤어졌다고요. 루도비코 스포르차가 거의 마지막 선물로 주었지 않나. 왜냐하면 루도비코 스포르차는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물로 준 작품이 이렇게 명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루도비코 스포르차는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녀를 그려달라고 했냐? 무슨 관계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냥 친구인가? 뭐 친척인가? 이 둘의 관계는 후원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후원을 받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후원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 여인을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후원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지금도 아마 많은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게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예술을 하려면 조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직업인으로서 완벽하게 자립해서 살기가 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후원을 받는 관계였다. 후원 제도를 통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가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예술계의 변화는 아니었고요.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그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인쇄술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친 혁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100대 선정한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 1등이 인쇄술이에요. 인쇄술이 그만큼 인간의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건데 인쇄술을 발견한 게 왜 그렇게 인류에게 중요한 일일까요? 15세기쯤에 인쇄술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인쇄술이 나오니까 세상에 책이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책이 굉장히 귀한 거죠. 왜냐하면 양피지라고 하는 비싼 그 매체에 글을 남겨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극소수고 글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인쇄술이라는 게 나오니까 세상에 책이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책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술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지식을 전파하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책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이 읽고 책으로 그러면은 돈 버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하고 책을 파는 사람도 많아졌을 것이고 이렇게 출판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출판을 독점화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인쇄업자들이에요. 인쇄업자들은 사실 자기들이 기계를 구비를 하고 책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 사회적으로는 자본도 좀 있고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판 특권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정해진 사람만 이 일을 하게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층이 또 한쪽에 있죠.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쇄업자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권력층. 권력층은 지식이 세상에 전파되는 게 싫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책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하는 사람과 이 권력층이 이해관계가 맞아서 특정인에게만 출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 권한을 줄 테니 우리에게 검열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들은 책을 사전에 검열할 수 있게 되고 이 출판업자들은 독점적으로 출판권을 갖게 되는 이 출판 특권의 시대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출판 특권이 생긴 이후에 이 출판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아예 자기 조합의 힘을 키웠어요. 그래서 이 조합이 생겨나면서 이 조합원들끼리만 또 다시 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입법에 뭐 영향을 주고 뭐 이런 행동, 단체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대에 이 시대적으로 또 새로운 철학 사상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18세기쯤 가다 보면은 계몽주의라고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고 이에 따라서 시민 계급이 엄청 성장하게 됩니다. 시민 계급이 성장함으로써 개인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유와 나,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게 돼요. 원래 이 전의 사회는 왕과 신의 사회예요. 왕하고 신만 중요한 존재고 나머지 개인은 이 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왕권, 신권의 소유물이지 일반 사람이 뭔가를 소유하겠다는 생각도 못하던 시절에 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야, 개인도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다 갖는 거야.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야 라고 주창하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프랑스 혁명 하면은 뭐 시민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뭐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단조롭게 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핵심은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개인의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 전에는 개인의 소유권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중요해. 내가 한 것은 내 거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사상이 출판이나 저작물에도 스며들게 되는 거죠. 내가 썼잖아. 내 책이잖아. 그러면 이것은 내 거야.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마음대로 하고 내가 이걸로 돈을 벌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많이 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원하고 읽고 이런 이미 시장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출판 특권이 계속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검열하고 나 읽고 싶은데 검열해서 많이 만들지도 않고 또 나도 만들고 싶다 책을 그런데 뭐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책도 못 만들게 하고 이런 오히려 개인주의로 인해서 사회에 좀 균열이 생기면서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을 합니다. 이 와중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드디어 해적판이라고 하는 책자가 등장하게 돼요. 해적판이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허락 없이 그냥 막 만들어내고 뭐 권리 없는 사람들이 책을 만들어서 파는 우리 예전에 길에 많이 이렇게 팔았던 CD나 이런 거 기억나시죠? 테이프 이런 거. 그 해적판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걸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서적 출판 조합에 굉장한 이제 청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변화가 필요하고 책을 읽고 있는 사람도 빨리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작가들도 내 책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갑자기 엮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적 출판 조합이 특권을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특권을 아예 영구적으로 그냥 영구적인 나의 재산권으로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가들도 나의 재산권인 것 같다. 내가 책을 썼으니까 이 책에 대한 영구적으로 내가 인정받고 싶다 하는 논란에 이제 가세를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다수의 인원들이 참여를 하면서 국가에서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애인여왕법이라고 합니다. 애인여왕법은 애인여왕 시절에 만든 최초의 근대적 저작권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네, 애인여왕이 이제 그 시절에 만들었다고 해서 애인여왕법이라고 부르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인쇄된 복제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자 또는 그 취득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학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저작자의 권리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최초의 근대적 입법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저작권하고 가장 비슷한 체계를 갖고 있는 시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저작자에게 기한을 정해줬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점을 갖고 있어요. 기한을 정해놓고 타인이 사용할 수 없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 최초의 근대적 입법이고, 지금 저작권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 기간 안에만 타인의 사용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이랑 가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권리 보호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했다는 것은 되게 좋은 점이라고 하는데, 출판 특권업자가 원래 자기 상업적 이용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원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서의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이 뭐 굉장히 지금하고 비슷하다거나 아주 선진적인 좋은 내용만 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법률의 중요한 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최초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리고 많은 이해관계를 그래도 조정하기 위해서 애썼다. 이런 정도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 보호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1조, 2조, 11조 정도만 잠깐 뽑아왔는데, 이 1조를 보시면 1조에 이미 인쇄의 독점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기간을 딱 정해놨어요. 출판된 책은 언제까지만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놨고, 맨 첫 번째 누가 이 권리를 갖느냐에 저작자도 있지만 뒤에 저작자로부터 양도받은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자랑 마치 인쇄업자를 굉장히 같은 동급으로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하기 전에 책을 조합에 등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한을 아직도 두고 있어요. 그리고 14년 보호기간이 끝나면 일단 저자에게 돌아가지만 다시 14년 보호된다라고만 되어 있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년인데 14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지가 약간 모호해요. 문맥상으로 보면 14년이 지나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14년이 되면 더 이상 보호기간이 없어야 맞는 것인데, 여기서 약간 논란이 생기게 되는 그 해석의 여지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상대로 보호기간이 끝난 책들이 딱 나오면서 끝났는데 왜 아무나 하면 안 돼? 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안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소송이 이미 2건이 벌어졌는데, 그 앞에 2건의 소송을 법원에서 영구적인 재산권을 인정하면서 끝내요. 이거를 영구적인 권리, 영구적인 재산권으로 인정하면서 2번의 재판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출판조합이 말하고 있는 영구적인 재산권, 우리 영구적이야. 우리가 이 판을 양도받은 것이 영구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손을 들어줘요, 2번 다. 왜냐하면 앞에 말했듯이 사상적으로 그때 개인의 산물, 개인의 노동의 산물은 개인이 갖는 것인데 그거에 끝이 있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이제 반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영구적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는데, 세 번째로 도널드슨 대 베케트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한 끝에 앞에 말했던 말을 뒤집고, 아니야, 제한됐어. 이 재산권은 제한을 둘 거야 라고 결정하면서 현재처럼 이렇게 제한된 권리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시인 중에 제임스 톰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고, 이 사람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게 시집인데요. 지금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뭐 영문학 하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유명한 시입니다. 근데 이 도널드슨이라고 하는 에든버러의 작은 인쇄업을 하던 사람이 제임스 톰슨의 사계절이 보호기간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 우리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책을 찍어서 굉장히 싸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임스 톰슨의 사계절을 허락하에, 계약하에 판매하고 있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 이 런던의 큰 인쇄업자인데, 이 베케트라는 사람이 볼 때는 해적판인 거예요. 그래서 해적판이다 라고 말했는데 도널드슨은 법에 따라서 끝났다, 이 기간이 종료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둘이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굉장히 많은 논의 끝에, 기존에는 개인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는데, 이 판결에서는 그렇지 않고 저작권법에서는 학문의 발전이라는 공익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익을 위한 공익이 중요해라고 하는
공익을 위한 공리주의가 개인적 권리를 강조하는 자연권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게 돼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개인의 권리 했었는데 이 사건으로 개인의 권리보다 사회가 공익적 가치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구나 라고 하는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창하는 이 공리주의가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자연권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회가 법률로 인정한 권리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형태의 사상인 공리주의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있었던 일이 영국의 이야기였거든요. 영국 이야기는 사실 미국하고 항상 연결이 되죠. 왜? 영국이 미국하고 영향을 가장 많이 주고받는 나라였기 때문에 영미법계라고 해서 이 둘은 비슷한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 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은 조금 다른 체계로 저작권을 발전시킵니다. 처음은 비슷합니다. 처음에 뭐 출판업에 독점이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비슷한데 프랑스에서는 엄청난 변화인 프랑스 혁명이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에서 굉장히 강한 개인주의,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소유권을 중시하는 그 문화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작권에 훨씬 더 많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그 대륙법계 국가라고 부르는 법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저작권을 그 아까 말씀드렸던 로크의 노동이론, 내 노동으로 탄생한 것은 내가 갖는다 하고 하나 더 헤겔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겔이 주창하는 이론을 같이 포함해서 저작권을 설명하는데 헤겔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 헤겔은 재산이라는 것이 개인의 인격의 구현이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투여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면은 나의 인격도 똑같이 이 물건에 투영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헤겔과 로크가 합해지면서 저작권을 재산적인 면으로도 인정하고 인격적인 면으로도 인정하는 체계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계열에서는 이렇게 인격과 재산적인 부분을 인정하는 경향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계열이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권 계열이 있는데 공리주의적 계열은 지적 창작물에 대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권리를 주는 거예요. 사회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작권을 이해한다. 그래서 개인한테는 그 행위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개념으로 저작권을 부여한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 사회가 공유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자연권 계열은 원래 인간이 만들면 다 인간의 본인의 것이기 때문에 노동의 결과, 인격의 산물은 그냥 그 사람의 것이고 공익으로는 제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물론 자연권 계열에도 저작권 보호 기관은 존재하지만 태도 자체가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리주의 대표 국가는 미국, 아까 영국, 미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영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미국이 저작물로 많이 만들어내고 창작에 뛰어난 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공리주의 대표 국가로 현재는 미국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인격권이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왜 처음에는 저작권을 별로 이렇게까지 보호해야 돼? 라고 하는 국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미국은 굉장히 강하게 저작권을 보호한 나라야 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계기로 그렇게 변화를 했을까요? 미국은 원래 나라가 쭉 있었던 곳이 아니죠. 미국이란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잖아요. 그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을 만들려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다 가져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해적 국가라고 불렸어요. 뭐든지 유럽에서 가져와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일일이 허락받고 금액을 내고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는 저작권을 막 보호하고 싶진 않았어요. 자기들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굉장히 빠르게 수출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문화를 수출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권리고 보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처럼 굉장히 강하게 잘 보호하는 국가로 우리가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한번 봐야겠죠. 우리나라는 법률 체계를 사실은 일본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이 어느 나라에서 영향을 받았나를 따져야 돼요. 일본은 또 독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륙법계 국가의 법률 체계를 갖게 됐고 저작권법도 마찬가지로 대륙법계 국가의 체제를 갖고 있어서 우리는 인격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사실 크나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공정위역이라고 하는 미국식 규정도 우리가 들여온 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체제는 대륙법계인데 필요에 의해서 가끔 미국식 규정도 들여와요. 왜냐하면 미국이 저작권법을 많이 발전시켜놨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미국식 규정도 가져와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체제의 기본 바탕이 대륙법계고 우리는 그래서 저작권을 재산과 인격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에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개인의 저작권도 보호하지만 사회적인 문화 산업의 향상 발전도 도모하고 있는 두 가지의 성격을 다 1조에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저작권의 발전 과정을 보시면 이것이 사람이 태어나서 갖는 뭐 자유권이라든지 뭐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권리, 뭐 잠을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권리 이런 기본권에서 출발을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사실 얽혀 있었고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이 들어오면서 저작권법이 발전해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현재 뭐 어떤 특정 계층을 막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기보다 이용자들의 이용권 그리고 권리자들의 권리권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저작권의 기초를 좀 생각하시고 어떻게 형성 발전되었는지를 좀 염두에 두신 다음에 다음 강에서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